지금 페르시아만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식 브리핑에서 미 국방부는 여전히 자신감을 연출하지만 유출된 문서들과 위성 자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국의 상징이었던 항공모함, 그 거대한 부유 도시들이 지금 전례 없는 전략적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긴장이 아닙니다. 문제는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이란의 방공 체계는 질적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냉전 시대에 머물러 있는 낡은 장비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시에 100개 이상의 표적을 추적하고 극초음속으로 접근하는 위협까지 처리할 수 있는 통합형 차세대 시스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워싱턴이 애써 외면하는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 능력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란이 혼자서 이 수준에 도달했다는 주장은 현실을 무시한 이야기입니다. 모스크바와 베이징에서의 기술 이전은 음모론이 아니라 21세기 지정학의 실전 교본입니다. 러시아는 수십 년에 걸쳐 S-400과 S-500 계열을 발전시켜 왔고, 중국은 항모 무력화를 전제로 한 해군 전자전의 세계 최강자입니다. 최근 위성 사진에는 러시아와 중국 군사 단지와 구조적으로 거의 동일한 이란 내 시설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한 장면만으로도 중동의 체스판 전체가 뒤집힙니다. 가장 강력하다고 믿었던 무기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억지력은 상대가 두려워할 때만 작동합니다. 그런데 항공모함이 더 이상 접근 불가의 존재가 아니라면 억지력은 붕괴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역 군사 재조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1945년 이후 미국 패권을 떠받쳐온 핵심 전제 하나가 무너지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해군 우위라는 신화 말입니다. 80년 동안 미국 항공모함은 국제 수역을 떠다니며 말없이 메시지를 전달해 왔습니다. 누가 규칙을 정하는지, 누가 최종 결정권자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벌어지는 일은 지난 20년간 서서히 진행되어 온 거대한 지정학적 변형의 가장 눈에 띄는 증상일 뿐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겠습니다.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 한 척의 건조 비용은 약 130억 달러입니다. 승조원은 5천 명이 넘고 60법 90대의 항공기를 탑재합니다. 기술의 결정체이자 떠다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펜타곤의 제독들을 밤잠 설치게 만드는 계산이 여기 있습니다. 국제무기 시장에서 극초음속 대한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300만 달러입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항공모함 한 척 값이면 4천 발이 넘는 미사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단 한 발, 많아야 두 발이면 130억 달러짜리 자산은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이 경제적 비대칭성은 중앙 집중적이고 고가의 플랫폼에 의존하는 모든 제국에게 최악의 악몽입니다. 비용은 천문학적인데 취약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라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5세대 방공 체계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의 유도 체계를 마비시키는 전자전 기술을 갑자기 발명한 것도 아닙니다. 스텔스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는 양자 레이더 역시 하루아침에 탄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술에는 수십 년의 연구,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도체, 복합 소재, 고급 신호 처리 소프트웨어를 생산할 수 있는 완전한 산업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이라는 뛰어난 엔지니어와 오랜 과학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단독으로 갖춘 국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이 능력은 외부에서 들어왔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문제가 아니라 세계 질서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가라는 훨씬 더 불편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부분에서 그 기술 이전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왜 미국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란으로 들어간 기술의 출처를 이해하려면 먼저 워싱턴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미국 전략가들이 진짜로 불안해하는 것은 S-300 같은 구형 체계가 아닙니다. 그들은 1990년대 기술에 잠을 설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것은 점점 늘어나는 정황, 즉 S-400, 심지어 S-500 계열의 핵심 요소들이 이란 영토에 스며들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완성된 방공포대를 그대로 넘기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런 움직임은 너무 노골적이고 즉각적인 국제적 대응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동하는 것은 부품입니다.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고급 신호 처리 모듈, 다중 표적 추적 알고리즘, 통합 데이터 소프트웨어 같은 결정적 요소들입니다. 이런 핵심 구성 요소들이 이란산 하드웨어와 결합되면 외형은 국산 시스템이지만 성능은 정품 S400의 60~80%에 달하는 하이브리드 체계가 탄생합니다. 전략 계산을 완전히 뒤집기에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점은 이 과정을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부품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민수용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레이더 기술은 항공 관제용일 수 있고 신호 처리 알고리즘은 통신 산업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회색지대가 바로 21세기 군사 기술 이전의 핵심입니다. 눈에 보이는 무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과 설계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중국의 역할은 러시아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결정적입니다. 베이징은 이란의 미사일을 공개적으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을 넘는 행동이고 걸프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중국은 지난 30년간 항공모함 무력화라는 하나의 목표에 집요하게 매달려 왔습니다. 그 출발점은 1996년 대만 해협 위기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 2개를 보내 중국을 압박했고 베이징은 아무런 대응 수단도 없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그 굴욕이 중국 군사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후 중국은 항공모함을 직접 상대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DF-21D, 이른바 항모킬러입니다. 그리고 그 후속 모델인 DF-26은 4,000km가 넘는 거리에서 해상 목표를 타격할 수 있으며 종말 단계에서는 마 10을 훌쩍 넘는 속도로 돌입합니다. 현재 항공모함 방어 체계로는 이런 위협을 안정적으로 요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국은 이 미사일을 이란에 넘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식은 다르게 이동합니다. 이란 엔지니어들은 중국의 공기역학 극초음속 연구 특화대학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군과 연계된 이란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과 합작 회사를 설립해 이중 용도 부품을 생산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민간용이지만 군사적 전환이 매우 쉬운 기술들입니다. 종말 유도 알고리즘, 향상된 관성 항법 시스템, 방공망 침투 기술, 이 모든 것은 합법적인 과학 협력과 상업 거래라는 외피 속에서 이동합니다. 이 흐름은 제재로 막을 수 없습니다. 제재는 눈에 보이는 물건을 차단할 수는 있어도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간 지식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이란은 지난 수십 년간 고립 속에서 축적한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형 플랫폼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처음부터 비대칭 전략에 올인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등장합니다. 이 협력이 단순히 무기 성능을 끌어올리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모스크바, 베이징, 테헤란 사이에 형성되고 있는 것은 느슨하지만 매우 실용적인 반반 패권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의 목적은 미국을 패배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더 이상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 연대가 본격화된 계기는 2003년 이라크 침공이었습니다. 워싱턴은 이를 독재자 제거 작전으로 포장했지만 러시아와 중국, 이란의 시선에서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국제법이든 인도적 명분이든 사실 여부든 상관없이 단극 질서에 도전하는 정권을 언제든 파괴할 수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핵심은 순응하라 아니면 제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란은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이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 지켜봤습니다. 대량살 상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했음에도 불구하고 침공당했고 결국 처형됐습니다. 리비아의 카다피 역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서방과 화해했지만 몇 년 뒤 나토의 폭격 속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이란에게 하나의 결론만 남겼습니다. 외교적 약속은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직 감당 불가능한 비용을 안길 수 있는 능력만이 진짜 억지력이다. 이 지점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이란의 생존은 그들 각자의 전략적 이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러시아에게 이란이 필요한지 그리고 중국에게 이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시점에서 이란을 바라보면 이 협력이 왜 그렇게 집요하게 유지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이란은 러시아에게 하나의 이점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략적 이익을 동시에 제공하는 존재입니다. 첫째, 이란은 미국을 중동에 묶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워싱턴이 페르시아만과 이라크, 시리아에 신경을 쓰는 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카카스 발트해 인근이라는 자신의 핵심 주변부에 더 많은 전략적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이란은 시리아에서 러시아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축입니다. 러시아가 지중해에 보유한 유일한 해군 기지는 시리아 타르투스에 있습니다. 이 기지는 단순한 항구가 아니라 러시아가 자국 영토를 넘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거점입니다. 아사드 정권의 생존은 러시아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고 이란의 지상 네트워크와 군사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란이 무너지면 러시아의 지중해 전략도 함께 무너집니다. 셋째, 그리고 종종 과소평가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러시아에게는 거대한 지렛대입니다. 페르시아만의 긴장이 높아질수록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이는 세계 최대 에너지 수출국 중 하나인 러시아에게 직접적인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 이란의 방공 능력과 해군 억지력이 강화되는 것은 국제 자선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현실 정치입니다. 중국의 계산은 다르지만 그만큼 냉정합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중동산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약 4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폭이 불과 30산상킬로미터에 불과한 이 좁은 해협은 이란이 결단만 내리면 몇 시간 안에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베이징의 입장에서 적대적인 이란은 에너지 안보의 악몽이지만 협력 가능한 이란은 대체 불가능한 안전장치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란은 중국의 1대1로 전략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노드입니다. 이란을 관통하는 육상 루트는 중국이 미국 해군이 장악한 해상 교통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말라카 해협, 남중국해, 인도양 이 모든 길목은 위기 상황에서 미국 해군의 통제 아래 놓일 수 있습니다. 반면 이란을 거치는 철도와 파이프라인은 훨씬 통제하기 어려운 대안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란의 기술과 지식을 이전하는 것은 감정적 연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와 전략적 자율성을 위한 투자입니다. 중국은 이란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무너지면 다음 압박 대상은 결국 중국 자신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삼각협력은 군사 분야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진짜로 판을 뒤흔드는 부분은 금융과 경제 영역입니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달러와 국제금융 시스템을 무기로 사용해 왔습니다. 스위프트 결제망에서의 배제는 이란 경제를 질식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는 점점 무뎌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체 은행 간 결제 시스템인 SPFS를 구축했고 중국은 CIP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점진적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달러를 완전히 우회하는 양자 간 무역을 가능하게 합니다.
중국과 이란의 교역은 이미 상당 부분 위안화, 리알화 혹은 직접 물물 교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석유가 중국의 공산품과 교환되고 그 과정에서 서방 통화는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이후 강력한 제재를 받으면서 이 구조에 더욱 빠르게 편입되었습니다. 중국, 인도와는 루블과 루피로 거래하고 이란과는 루블과 리알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형성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금융 권력 범위 밖에 존재하는 평행 경제입니다. 느리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또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이 점이야말로 항공모함이나 미사일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미국의 패권은 군사력보다 먼저 달러에 기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석유가 달러로 거래되고 국제 무역이 달러를 필요로 하는 한 미국은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는 35조 달러를 넘습니다. 기축 통화를 가진 나라가 아니었다면 이미 시스템 자체가 붕괴했을 숫자입니다. 하지만 만약 세계 무역에 의미 있는 비율이 달러 밖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이 구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페르시아만의 항공모함 문제와 이란의 방공망이 다시 연결됩니다. 군사적 우위가 흔들리면 금융적 신뢰도 함께 흔들립니다.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패권국의 통화는 더 이상 절대적인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워싱턴의 전략가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 대한 집착은 이란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이란이 상징하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미국의 압박에 수십 년간 버텨온 나라,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을 통해 자율성을 확보한 나라, 비대칭 전략으로 초강대국의 계산을 뒤틀어버린 나라, 이 서사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서사가 어떻게 다른 국가들로 확산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미국이 점점 선택지가 사라지는 상황에 몰리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서사는 이미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란의 모델을 보며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정치적, 기술적 지원이 유지되는 한 미국의 압박은 견딜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북한 역시 수십 년간의 혹독한 고립을 버텨낸 경험을 바탕으로 이란을 미사일 기술과 방공 체계를 공유할 수 있는 잠재적 파트너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 역시 IMF와 세계은행이 강요해온 구조조정과 긴축에 지쳐 정치적 조건이 훨씬 적은 중국식 대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1945년 이후 구축하고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절정에 달했던 국제 질서가 직면한 진짜 도전입니다. 단일한 경쟁 초강대국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행동 방향을 제한하려는 느슨하고 분산된 연합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연합은 하나의 이념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공통 분모만을 공유합니다. 미국의 일방적 지배를 끝내야 한다는 이해관계입니다. 물론 이것이 곧 세계대전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로마도 그랬고 대영 제국도 그랬습니다. 붕괴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마모의 과정입니다. 주변부는 점점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지배를 유지하는 비용은 계속 증가하며 그 질서는 점차 정당성을 잃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과정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미국의 연간 군사비는 8천억 달러를 넘고 이는 다음 10개 국가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그 천문학적 지출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년간 점령했던 아프가니스탄에서 2021년 철수했고 카불은 2001년과 같은 세력의 손에 돌아갔습니다. 이라크는 수조 달러의 비용과 수십만 명의 희생 이후에도 안정된 친미 국가가 되지 못했고 오히려 이란의 영향력은 더 커졌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아사드 정권이 살아남았고
러시아는 지중해에서 군사적 입지를 굳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미국과 동맹국들은 1,700억 달러가 넘는 군사 지원을 제공했지만 러시아를 점령지에서 몰아내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실패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구조적 문제의 징후입니다. 미국의 패권 모델은 1945년 미국이 전 세계 GDP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던 시대에 설계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비중은 약 24% 수준이며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구매력 기준으로 이미 세계 최대 경제가 되었고 인도는 다음 10년 안에 세계 3위 경제로 도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축은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지만 안보 구조와 군사 배치는 여전히 과거의 지도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괴리는 유지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키웁니다. 항공모함 한 척은 건조 비용 130억 달러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간 유지비, 연료, 인력, 호위함과 잠수함으로 구성된 지원 전단, 해외 기지, 글로벌 보급망, 통신 정찰 위성, 방대한 정보 체계까지 모두 포함하면 실제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투자는 비대칭 기술이 중앙 집중적 플랫폼을 점점 더 취약하게 만드는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라는 이 현실을 누구보다 일찍 이해했습니다. 항공모함도 전략 폭격기도 5세대 전투기 함대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대신 값싼 드론, 국산 순항 미사일, 고속정, 기로의 통합 방공망, 전자전과 사이버 능력에 집중했습니다. 페르시아만을 재래식 해군에게 악몽으로 만드는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기술적 지원이 더해지면서 미국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경우 지불해야 할 대가는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선제 타격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항모나 주요 함정을 잃지 않고 중동의 미군 기지가 미사일 공격을 받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지 않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붕괴하지 않고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피하면서 그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거의 확실하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란이 원했던 억지력입니다. 이란은 미국을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공격 비용을 정치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이면 충분합니다. 워싱턴이 직면한 선택지는 모두 불쾌합니다. 기술적 대응책을 개발하려면 수년의 연구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국내 정치가 극도로 분열된 상황에서 추가 군비 증액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외교적 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2015년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전례 이후 미국의 신뢰도는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왜 이란이 다시 약속을 믿어야 할까요? 정권 교체를 시도하는 방법은 이미 40년 넘게 실패해왔고 오히려 이란 내부의 결속만 강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힘만으로는 더 이상 판을 바꿀 수 없는 세계, 그리고 페르시아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 변화가 얼마나 깊고 되돌릴 수 없는지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